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포승 묶인 김관진 장관을 보며 어제자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김관진 전 장관이 얼마나 참군인인지,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구속이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기사를 냈습니다. 신기합니다. 조중동이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벌써 며칠째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자도 고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일인데 말이죠.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로 발언을 했죠. 전 국정원장들과 김관진 전 장관 감옥 가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고 국익을 해친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디 다 같이 모여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럼 괜히 여러 곳으로 나눠서 힘 빼지 마시고 대표 선수 하나를 정해서 몰아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논리 밀기로 했다고 사이좋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논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예. 기자들이 원래 다른 매체에서 쓴 논리를 갖다 쓰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예. 기자도 자기 분야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거는 정말 회의를 같이 한다. 뭐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같은 곳에서 주문 생산을 했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반복 논리가 참군인이다. 북한이 무서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을 수십 년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막강한 조중동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짠하기도 해요, 저는. 예. 저라면 제가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해야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옹호 안 하실 거잖아요. 해야 한다면. 예. 어떻게 할지는 뭐 영업비밀이고요. 어쨌든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이거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에요. 예. 김정은이 무서워한데, 와,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군인 감옥에 가, 안 돼, 큰일 나. 그걸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요즘 시대에 그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며 그런 기사를 낸 거라면 정말 큰일 난 거는 김관진이 아니라 조중동이에요. 예. 큰일 났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그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거와 가족, 수사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감별 여론조사라고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문은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가 이미, 땅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이게 지하로, 예,
제어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걸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서는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그분이 20여 년 전에 할복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지만, 예. 연필 깎는 칼로 살짝, 표피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할복한 분은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 물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현 씨와 다스 간부 A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도 나왔죠. 네, 그 A씨의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공장입니다. 네. 시사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예.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 주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예,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에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인아이나 예전 현대 왕자인아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마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든 저쪽 비자금이든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시된 길대로, 예. 소유주의 아들들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은 주식도 없으면서. 예. 그때 그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석했던 예. 간부가 증언했던 거고. JTBC가 굉장히, 예. 3걸음 정도 나갔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예. 하지만 현재까지 특검 관계자들한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2008년 특검 정호영 관계자들에게 특검이요. 그 핵심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시사인도 광을 한번 팔고. 다음은요? 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전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 앞두고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요. 하지만 전 전 수석은 과거 자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석 사표를 냈으니까, 사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개인이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예. 특이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우선 정권 초에 청와대 수석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보고, 예.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도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는 것도 처음 보고요. 예. 청와대 당황했겠죠. 근데 청와대 할 말 있습니까? 검찰을, 그렇게,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죠? 그 표현이 그때 당시. 조국 수석이 임명될 당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지고 가지 않겠다는 취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브리핑 끝나기 전에, 정확한 워딩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할 말이 없고, 세 번째는 요 특이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용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수석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다.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검찰을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 지휘하지 않겠다. 예. 검찰은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요?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던가요? 예. 지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이거 불편해도 이렇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조용한 이유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리고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데 수능은 이제 일주일 연기됐는데 논술은 그대로잖아요. 네, 나머지 수시 일정들도 다 미뤄졌다라고 들었는데요. 논술은 그대로인 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모든 일정이 다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점을 제가 들었냐면, 원래는 논술이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논술 제출위원들이 그때 풀려난대요. 원래 왜 시험 문제 제출위원들은 호텔이나 특정 장소에 이렇게 보안 때문에, 네. 예. 감금되죠, 감금 사실. 예.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 달 이상 막 그렇게 감금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수능이 논술까지도 연기됐군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그걸 전제하고도 뭐가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를 제출한 분들은 그렇게 수능을 문제 제출한 분들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어디 호텔에다가 장기 감금 상태에 두는데 논술은 각 대학에서 내잖아요. 각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디 펜션이나 아니면 호텔 잡아서 그렇게 장기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연기되면 이 일주일간의 일정이 없다 이거예요. 대학은 미리 잡아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호텔이고 뭐고 간에 예상보다 일찍 석방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석방이 되면 귀신같이 이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논술 문제를 알아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육당국은 각 대학과 협조를 해서 이들을 반드시 별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일주일 추가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말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브로커들이 있대요. 마구 달려들어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을 아는 게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강연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강의를. 대타를 띄거나 누군가 대신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 동선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업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브로커들이. 교육당국이 이 점을 꼭 유념하고 각 대학과 협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감금시켜야 된다. 꼭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 예.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짚어둡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뭐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중요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대로 쭉 갈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심의 빅텐트론을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건데요. 어제 덕성여대에서 한 강의에 앞서서 이와 같은 강연문을 냈습니다. 재밌는 워딩이 다시 나왔네요. 빅텐트. 요거 잠시 언급할 조시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짧게 하면 이거 원래는 제3지대 지난 대선 때 반기문 꽃가마 시나리오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호남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한편으로는 바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호남 정당 이미지로 다음 대권 어렵다고 보고 반발하는 호남계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게 깔려 있고요. 게다가 반발해서 나갈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다지. 이제 안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보자면 제가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탈호남도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반토막 난 것도 반가운 일이에요. 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걔가 새가 작아지니까 먹힐 일도 없고 보수에게 먹힌다 소리 하면 아니다 보수가 투항한 거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영호남 화합 중도 보수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약하다. 그러면 이탈자 규합해서 등치를 키우고 차기를 노리자. 뭐 이런 구상인 거죠. 예. 유승민 대표의 구상도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고 또 홍준표 대표의 구상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건 뭐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하여튼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 구상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고요. 끝내야 하니까. 예, 세월호 관련된 소식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제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3년 7개월 만에 세월호 곁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방영인 군, 교사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겨우 끝이 난 거죠. 구조, 군안, 수습.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미수습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게 된 거고. 두 번째 챕터는
2기 특조위가 열렸죠. 예. 그때, 의문, 의혹, 책임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죠. 2기 특조위 국면이 되면 뉴스공장도 함께,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네. 영장 해설 담당 이정열 전 판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디 계시죠? 요즘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예, 거기에 저희 법무법인 도관이라고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통은 변호사라고 근무하실 줄 알았는데 사무장으로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판사님인데 변호사가 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악연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 깊게. 자, 엘리트만 한다고 하는 영장 판사를 직접 하신 경력이 있는 전 판사님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기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에 보통 영장 전담 판사들이나 본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본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거나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더 가볍고 원래 이게 만약에 한 사람만 했으면 그 사람만 놓고 할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아마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들이 서로 가족도 아닌데. 예, 그렇죠. 예, 혐의들이 비슷하고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의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 각각 재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예, 그렇긴 한데 서로 간에 공모를 하는 거는 인수인계는 했을지언정 재직 기간이 다르니까 범죄 사실 자체에서는 공모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실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든가 밑에 국정원장 바로 밑에 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가 안 된 거는 검찰에서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누가 더 중하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사 앞에 왔을 때는 이 세 사람만 왔으니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또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한 사람 정도는 기각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장 판사를 직접 해보신 경험상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게 기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점이 있나요? 일단은 세 사람을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백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 요구를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돈 준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런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기는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이제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라는 게 이제 바로 자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히기는 해요. 만약에 해설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영장을 재청구하면, 재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네요. 그런 이유면? 발부될 가능성이요? 예. 아니요, 저는 좀 견해가 다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자백을 했으니까 더 수사를 해서 받아낼 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서는 없고, 그러니까 부인을 했으면 다른 증거를 대면서 추궁을 할 텐데, 자백을 했으니까 결국 공범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 조사하면 되지 특별히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강할 부분이 사실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데다가 근데 이 사건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좋게 해석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도주 우려 부분이거든요. 이 도주 우려 부분 관해서 영장 발부 사유가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렇게 해석이 됐다고 보더라도 도주 우려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거와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보다 이게 너무 더 추상적이 됐어요. 기각사유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저도 잘은 안 가는데. 구속된 분들은 다 주거 가족이 다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니 뭐 똑같은데 주거 일정할 거고. 예. 그래서 가족이 특별한 뭐 관계가 있는 뭐 사유가 있나 좀 찾아봤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게 영장이 발부된 이분은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자녀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지금 발부가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한 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아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눈여겨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두 사람 보면 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도주 우려 예, 그건 이해는 가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도주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도주 우려가 없다는 걸 쓰려고 보니까 그냥 주거와 가족이라고 이렇게 상투적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입니까? 예. 이게 지금 혐의 중에 제일 큰 게 국고 손실인데요. 예. 이 국고 손실이 손실액이 5억 원만 넘어가도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 형이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자백까지 해버렸으니까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범죄라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도 구속의 사유가 되니까요. 아하.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각사유에는 이제 중형이 예상되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뺀 것 같은데 그런데 내막에는 그런 게 있는 거라고 보여요. 국정원장 3명을 한꺼번에 구성하는데 부담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 자체가 이런 류의 범죄라기보다 이 전 정권에서 했던 범죄에 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해설을 잘 들었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맞습니다. 예. 예,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 구로에 등대 넷마블 건너편에 있는 법무법인 동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였습니다. 기업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하는 녹취록을 저희가 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권 의원 그리고 당시 녹취록의 장본인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은 마사회 감독 그리고 국가대표 셨고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독일에 가서 직접 코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아주 많다는 걸 깨닫고 귀국했던 장본인입니다. 김현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 건드리는 분야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협도 하시고. 자, 박 감독님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직접. 그렇습니다. 예, 언론 인터뷰 처음 하시는 건데 의원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작년에 예.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예. 그때 이제 마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그 얘기의 많은 출발들이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박 감독님도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셨죠. 방송에 나오시는 게 이제 혼자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보자를 같이 나오는 것이 더 파급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본인의 고정을 위하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을 같이 함께 나오셨는데 우선 녹취록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물가물 하실 테니까 간단 요약하면 내용은 간단 요약하면. 그때 녹취록이요. 우리 여기 나오신 박 감독님하고 네. 그 마사회 현직 부회장님하고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들어오셔갖고 해고가 되잖아요. 네, 독일에서 네.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고가 되죠.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되는 경위에 대한 일종의 항의가 있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중장기 로드맵에 의한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서류상의 문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서 내에 돈을 얼마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녹취록에서 실제로 그 돈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가 오고 갔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 공기업인 마사회도 정유라를 지원하려고 했다. 예.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최순실 측에서 처음에 650억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 부회장이 자기가 중간에서 그걸 많이 깎았다, 그 금액을.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그 녹취록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이제 삼성 예. 이 회장사였던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만 거론됐는데 그게 아니고 공기업 마사회도 예. 600억대 처음에는 그렇죠. 정유라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발을 뺐을 뿐이다. 예. 근데 공기업인 마사회가 왜 지원을 하려고 했냐. 최순실이 어떻게 마사회를 움직이냐. 그래서 마사회는 부인했었죠. 부인했는데. 처음엔 자기는 전혀 아니라 그랬고 네.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부회장의 입에서 네. 직접 그런 과정이 정황들이 나온 예, 거죠. 다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의 영향력은 승마협회뿐만 아니라 마사회도 미치고 있었다 하는 정황. 예. 예, 중요한 정황이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나오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님과 통화에 통해서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 박 감독님은 독일의 정유라를 직접 코치하신 분이니까 이제 그 얘기부터. 저기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어떤 거예요?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 선수고 예. 저는 이제 장애물 감독이기 때문에 예. 정유라를 직접 레슨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독일에는 레슨하러 가신 건 맞죠? 장애물 부분만 맡아가지고 나갔었고 예. 정유라는 마장마수이기 때문에 그 독일의 현지 코치가 예. 레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장 마술 부분만 하시려고 가신 거다. 저는 장애물 부분만. 아, 장애물 부분만 하시러 가신 그 코치 하시러 가신 거 맞잖아요. 아니요. 종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피겨 꼼꼼하신 스케이팅하고 거네. 예. 전체 팀을 짜는 역할을 맡고 가시죠. 아하. 스피드 스케이팅과 피겨 스케이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있다! 네. 알아들었고요. 독일에 처음에 어떻게 가신 겁니까? 최순실 씨가 제안한 겁니까? 뭐라고? 저는 그 처음에는 그때는 마사회 감독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2015년 8월에 제가 그 올림픽 선발전을 독일 하겐이라는 지역에서 시합을 했는데요. 예. 그게 이제 현 집행부 새로 들어온 삼성 집행부 예. 회장님 예. 박상진 회장님하고 황성수 부회장 그다음에 박원호 전 전무이사 해가지고 그쪽으로 왔었어요. 그다음에 그때 현 전무이사인 김종찬 전무이사도 왔었고요.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군요. 날짜와 이름과 다 등장하고. 막 특검에서 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제가 숫자에 좀 둔한데 좀 다 외우셨군요. 납니다. 예. 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격려차 올림픽 선발전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삼성 회장단이 그러니까 승마협회 그 간부들이 내가 올림픽 에 나가는 걸 응원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부회장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회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 다음번에는 그 단체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너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고 너무 삼성전자 사장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삼성에서 스폰했을 때 또, 그때 승마 기술 상승이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에서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상당히 기쁘셨겠네요. 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코아스포츠하고 삼성하고 계약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승마 저한테 스폰하러 온 게 아니고 계약하러 왔구나 그렇게. 정유라 계약 때문에 온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이 정유라 선수를 맡아달라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언제 처음?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예. 저는 이제 장애물 전문이니까, 예. 지금 뉴스나 여기 언론 쪽이 보면은 장애물과 마장맛을 구분을 못 해요. 완전히 다른 종목이에요.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좀 죄송하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제가 구분하도록 노력할게요. 어쨌든 무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세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장애물.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애물, 마장맛을. 피겨 스케이팅, 그다음에 스피드 종합. 스케이팅. 예. 알겠는데요. 최순실 씨 제안으로 독일에 가신 겁니까? 이 질문 아직 답을 못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고 한번 기회가 더 되는구나. 승마계가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박 감독님, 제가 때 얘기를 해주세요. 예, 말씀드렸다 보니까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오늘만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빠요. 마사에서 잘린 이후에. 아니, 최순실 씨가 처음 제안했냐고요, 감독님. 아무튼 어쨌든 현명관 회장한테 해고를 당하고 그 후에 바쁩니다. 여기저기 넬슨할 때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예. 독일에 최순실 씨가 제안해서 가셨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이렉트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예. 회장. 이 답을 넣는데 10분이 걸렸네요. 승마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올림픽 선발전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제 박원호 전무님 대한승마협회 이쪽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된 시기에 최순실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최순실한테. 최순실한테 독일을 좀 나와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 씨한테 유연이 엄마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학부형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학부형. 승마 선수의 학부형 정도로 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기업의 감독인데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공식적인 절차를 좀 거쳐야만 할 수 있다. 알고는 있다.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걸 알고는 있는데 좀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한 5분 내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나와라고. 5분 만에. 5분 만에. 예, 그거는. 승마협회 혹은 마사회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5분 있다가 다 얘기되다고. 예. 그래서, 알겠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최순실 씨가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5분 만에 이야기 끝났다고. 이제 이야기 끝났다 바로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 문서가 있고 회장이 마사회 회장님이 오케이를 사인을 해야 제가 그렇죠. 부하 직원으로서 가는 거잖아요. 마사회 절차상. 감독인데, 그래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다리라고 하고 다시 또 재차 전화를 한 5분 있다 다시 왔어요.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5분 만에? 현명관 회장이 오케이 했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내일 가면. 가라고 할 거라고. 가라고. 야. 그래서.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갔더니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나갔고요. 그래서 나갔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라고 했는데 내가 마사회 감독으로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5분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전화 두 통으로 딱 끝났어요? 예. 대단하네요. 그 전에 이제 서류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하고 마사회하고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으로. 나를 파견해달라. 감독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얘기 정말. 5분밖에 안 남았습니까? 감독님 앞으로 사회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오늘만 이렇게 못 출연료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자, 이제 아직 독일 가지도 못했어요. 독일 간 이야기가 핵심인데, 독일 간 이야기 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독일을 가셨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이 학부형인데 좀 힘이 좀 세구나. 좀.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셨고. 근데 독일을 딱 가셨습니다. 가셨을 때 느낀 건 뭡니까? 맨 처음에는. 그때
말도 없고 선수도 없다고 얘기한 걸로 제가 인터뷰에서. 물론이죠. 이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준비 단장이라고 이제 공문으로는 준비 단장으로 나갔으니까 준비를 제가 좀 해야 되니까 선수들도 오는 거 준비하고 말도 좀 준비하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셨는데. 예, 갔는데 말도 좀 보고 다니고 말차도 보고 다니고 그랬어요. 말차. 예, 구입해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전혀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 또 말 자체를 분데스 챔피언십에서 2등한 말을 제가 어렵게 그 선수 그 친구인 승마 선수 친구인 올림픽 금메달 메달이 한 7, 8개 갖고 있는 친구와 말인데 그쪽을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잡아놨어요 말을. 금방 삼성에서 하니 좀 기다려라. 금방 살 테니까 다른 데 팔지 말라. 근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뤄질 정도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진행이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이제 최순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었고 박원호 씨하고도 이제 중간 역할이 이제 박원호 씨다 보니 박원호 선배님하고도 이제 되게 서로 소원할 만큼 그다음에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승마협회 전무. 예. 전무죠. 전 전무. 예. 당신은 전무. 예. 예. 당시 전무 아니었으면 그 전 전무였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진짜 궁금하시네. 정확하게 좀 해줬습니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지고 지금 하신 얘기 중에 최순실 씨 처음에는 이게 이런 높은 사람들을 잘 아는 힘 있는 학부형이구나. 뭐 전화 한 통으로 다 되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혹시 그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계기나 이건 무슨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입니까? 저는 이제 이제 약간 소문이라고 하면은 좀 소문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좀 최순실 씨가 상당히 실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간혹 들었었습니다. 저 사람 뒤에 실세다와. 예, 실세다. 그래서 뭐 청와대 실세다. 예, 뭐 저는 이런 거. 그래봤자 뭐 아주머니가 뭐 보기에도 별로 힘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했죠. 예, 다만 최순실 씨가 딸이 승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승마계에 만약에 본인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무슨 다른 스포츠 가져온다면 고맙다. 저는 상당히 고마운 쪽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고요. 그런데 이제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말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사고. 그다음에 선수가 있어야 레슨을 하고 뭐 올림픽을 지금 선수도 없고 말도 없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수 보내달라고 하면 이 선수는 안 된다. 저 선수는 뭐 된다. 그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전화해가지고 우리 선수 한 명 이름은 그건 않겠습니다. 돌아라고 하니까 표까지 끊었어요. 표까지 끊었는데. 예, 끊었는데 다시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원호 선배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선수는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그래서 왜 안 되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추는 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이제 이 친구는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저 친구 마음에 들면 오케이고 이런 식이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독일을 나가기 전에 선수는 다 뽑아놨었습니다. 이미 독일을 좀 같이 전지훈련할 친구들은 객관성이라고 합니까? 객관성을 좀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벤마이스터라고 88 올림픽 때 금메달 단체전 땄던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뽑고 제3자가 뽑고 저는 이제 살짝 관여는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친구에 감독으로서.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 정도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이미 뽑아놨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제가 원하는 선수 그 10명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른 온다. 선수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은 좋다. 선수만 뽑아주고 말만 해준다라면은 그거 가지고도 내가 꾸려 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당신들이 뽑아라 했는데도 선수가 안 뽑혀요? 예. 왜 안 뽑히는 겁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뽑을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이제 박원호 전무님 생각은 이제 느낌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유연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다 어떤 선수가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정유라 선수가 싫어하냐 좋아하냐에 따라서 다 결정된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그걸 해볼 수 있죠.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초입인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몇 번 더 나오셔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가 3부 조금 한 10분 정도 쓸 테니까 3부. 아니 저 예? 가셔야 돼요? 예. 저 오늘 저 법정 가야 됩니다. 저기 우리 저 의원님 계시는데 박재홍 감독, 청문회 김영건 의원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아마 오늘. 자, 3부에 조금만 더 하자는데 이렇게 잡기 어려운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가신다고 하는 거를 현역 의원님이 붙잡고 보좌관님이 붙잡고 해서 간신히 10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건 의원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박재홍 전 마사회 감독, 정유라 독일, 훈련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마사회 감독하시다가 최순실 씨 제안, 그리고 마사회 결정에 따라, 최순실 정유라를 독일에서, 목격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2부에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냥 힘 있는 학부모구나. 예. 승마 선수 학부모구나. 라고 생각했던 최순실 씨가 독일 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 그냥 일반 학부모가 아니다.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신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독님? 예. 박재홍 감독님. 예. 이제 먼저 이제 코아 스포츠하고 어쨌든 계약을 한 거니까 저는 이제 코아 스포츠에게 말을 산다든가 모든 걸 코아 스포츠하고 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최순실 씨 회사 코아 스포츠. 예. 최순실 씨가 모든 걸 이제 좌지우지하고 헤게모니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직접 봤던 부분은 박원호 선배님하고 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이제 비브리스 야가호프 승마장이 있을 때인데 최순실 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주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와라고. 삼성전자 박상진 회장 당장 들어오라고. 독일로 들어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박원호 전무님 그 선배님이 아니 막 삼성 사장을 가라고 막 해불고 그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 사장을. 최순실 씨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당장 오라고 해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죠. 회장인 거예요, 회장. 그러니까 거기서 회장님이라고 다 불러요. 코아 스포츠에서도.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또. 제 앞에서 전화를 했는데 박상진 사장 전화 끊고 내용은 승마협회 이제 전 전무하시던 분이 최순실 씨가 전화해가지고 박상진 들어오라 그래. 하니까 또 실제로 이거 오라가라 한다 삼성전자 차장 보고 라고 툴툴대면서도 전화를 또 했다는 거죠. 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왔나요? 그분들이? 아니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박상진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최순실 씨가 와라 간다고 가고 왔다 갔다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제가 뭐 나이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했다고 해요. 박원호 씨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봤자 서로 불편하고 잘못하면 피곤하니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 전화 이렇게 연결해갖고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라가라 하지 말라고 박상진 사장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결국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어디 보니까. 실제 갔어요. 실제로 갔었더라고요.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한다고 가는 사람이냐. 아이 참 내 모양 빠지 그러다가 알고 왔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저기 언론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 최순실 씨가 그냥 일반 학부형이 아니구나. 학부모가 아니구나. 뭔가 이제 권력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뭐 굉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컸던 부분이 제가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말을 이미 이제 좀 봐놓고 이런 말들을 이제 직접 코아 스포츠가 가가지고 그 말을 사야 되는데
뭐 전혀 뭐 그 부분에서 꿈쩍도 안 하니까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원호 전무이사하고도 상당히 이제 다투기도 하고 막 네. 그런 과정도 되게 싫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수 선발하는데 그러니까 대표팀의 선수 선발인데 정유라 일개 선수에 불과한 정유라가 싫다 좋다 하는 걸로 막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완전히 좀 느낌이 그 시샘말로 바지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나는 바지구나. 예,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1월 초에 박상진 회장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 유럽에 아니 독일에. 그래서 박상진 회장 들어오시면은 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스폰은 삼성이니까 네. 삼성하고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뭐 계속 있냐 가냐를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저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 며칠 전에 안 들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혼자 그냥 승마장 혼자 지키고 있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했었어요. 그 어떻게든지 저는 올림픽 팀을 꾸려서 끌고 나가가지고 동경에서 다른 팀은 몰라도 일본 팀만큼 박살내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은 그 시간이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때 숙소 환경은 어땠어요? 거기 유연이가 썼던 방을 제가 썼는데요. 정유라 씨, 정유연. 이름 예, 정유라. 거기 썼는데 지독했습니다, 냄새가. 가지고. 왜 지독했습니까? 그러니까 개 오물 냄새. 고양이 개 해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0마리 가까이 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청소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방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걔들 그냥 방치했다. 예, 그럼 방에 가봤더니 침대를 버리고 갔더라고요. 네. 좋은 침대들인데 또 뭐 상당히 고가 침대인데 버리고 갔는데. 그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승마장에서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정식으로 이제 그 단장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올림픽 선발전 할 때 저 한 두세 번 거기 갔거든요. 훈련하는 걸 한두 번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연히 유라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최순실한테 직접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놈 올림픽 나간다고 하냐. 운동이 너무 부실하다. 예. 뭐 정말 하루에 8시간은 말을 위에 앉아 있어야 8시간은 해야지 운동 선수가 되는 거지. 저렇게 해가지고는 어림덥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했어요. 훈련도 최순실 씨도 뭐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좋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 훈련을 느낌이. 안 하니까 제대로. 예. 네. 그러면 이런 거는요. 그때 삼성이면 35억인가요? 그런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건 모르죠. 그걸 지원금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그게 결국은 이제 대표팀 운영에 쓰이라고 주어진 돈인데. 그러니까 말도 사야 되고 선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물 쪽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됐고, 그리고 제가 철수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유연이한테는 이제 이렇게 사고, 이러긴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호텔도 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한테 지원을 없고, 다른 데 쓴 걸로 보여주셨더라. 그 돈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 시기였던 것만큼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월 7일인가 9일 그 사이에 제가 철수를 했죠.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선수도 안 뽑아주고. 예. 지금도 짐이 친구네 집에 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돌아오신 이후에도 고초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박 감독님한테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명관 사장한테 직접 고소를 당해갖고 계속 이제 재판에 불려 다녀야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최순실 게이트 쭉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힘 있는 분들, 돈 있는 분들이 늘 쓰는 방법이 일단 고소를 해요. 맞아요. 네.
그럼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고소를 막 해놓고 자기네는 변호사 내보내가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변호사 써야 되죠. 끌려다녀야 되죠. 그렇죠. 검찰 부르면 가야 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시간 비용 다 시간 들어가고 정신적인 압박도 크고. 그래서 지금 박 감독님도 그걸 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고소의 내용 그거랑 아까 이제 박 감독 얘기하는 거 보면은 5분 만에 다시 전화가 가가지고 현명관 사장하고 얘기 다 됐다. 예.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박 감독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하고 현명관 씨하고 고사히 통화했구나. 예. 라고 충분히 정황상 짐작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 뒤로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현명관은 아니라고 고소를 한 거고. 예. 허위사실 고소를 한 거고. 그럼 재판은 또 진행되고. 그럼 끌려다녀야 되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어떡하나요? 예. 방송에 나와서. 저희 인터뷰가 저희가 그 다른 코너를 먹고 들어가가지고 뒷이야기가 많은데 그건 최소한 한 번 더는 나오셔야 되겠고요. 감독님 정말로 안 나오실 겁니까? 저는 더 이상 못 나오고. 예. 자,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출연료를 좀 올려드려야. 아니 아마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했던데 그거 가지고 막 고소고발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죠. 불이익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의원님과 같이 오신 거 아닙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 저도 고소당했어요. 최순실 게이트 그 마사 이거 하다가 2건 고소당해가지고. 뭐 네. 국회의원님도 별로 의심 없더라고요. 자, 오늘은 시간을 길게 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듣고 가능하면 저희가 다시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정웅 전 마사회 감독님 그리고 김현건 의원님이었고요. 조만간 꼭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스의 개주 안원구 개주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마무리 단계입니까 이제? 예, 지금 이제 그 주가 평가만 끝나면 이제 곧 이제 평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공고가 나올 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돼가고 홈페이지는 지금 홈페이지도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 완료. 예, 완료가 됩니다. 법률 검토도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 그 주가 감정가가 나오면 이제 개시. 작전 개시. 야. 다음 주 초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저희 코너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점 뭡니까? OR.KR. 예. 쇼미더머니.or.kr. 예. 아직은 준비 중이고 다음 주 초면 열릴 것이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이럴 때 나오셨을 때, 그때 한번 다시 구체적인 시간을 제가 안내를 하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실 벌써 6개월을 했어요. 이 코너를.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때 초반만 하더라도 방송 들으면 좀 많은 분들이 졸린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개, 천둥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프렌 다스에게 또 프로젝트도 발동 거의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제보 같은 것도 오지 않습니까 좀? 이제 제보가 많이 오고 있고요. 유의미한 제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보도 저도 제보를 참 많이 받아봤는데 제보 중에 한 90%는 본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보가 많거든요. 실제 이거 덮어보면 뭐 나온다고 하는 제보는 10% 미만인데 요즘은 좀 의미 있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는 어디 가서 할소해놨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 그런 제보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속이 시원하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제보들이에요. 그게 이제 제보들이 전문 영역에서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보가 중요한 게 와도 중요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제 청대님은 이쪽을 잘 아시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보들이 오고 있다. 이제 판이 깔려졌으니까 많은 제보들이 더 올 것 같습니다. 뭔가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네. 터지기만 하면 들고 오세요. 예. 지금도 그러니까 제보받은 것들을 추적해 가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요한 제보들이 지금 쌓이고 있고요. 그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하나씩 꺼내놓을 생각입니다. 요즘은 그리고 종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고. 네. 여기저기서. 한두 번 나간 게 전부인데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희한테도 제보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타났다고 막 계속 제보 보고. 이분 왜 이러시냐고 뉴스공장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자, 프란 다스에게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다스 비자금 처리, 수습을 직접 지시했다는 뉴스는 보도도 있었고, 요거는 제가 브리핑에서 한번 정리했는데, 그거 말고 일요신문발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일요신문발 뉴스가 이제 다스 그 협력사. 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SM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SM이라 하면 그 이시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최초로 직접 소유한 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승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회사 SM. 예. 그 SM을 직접 만들어주고 또 SQ를 따서 현대 차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SQ라는 건 현대차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까지 받아주고 토사구팽당한. 그러니까 실컷 이용당하고 버려진. 버려진 그 분이 이제 직접 실명으로 자기가 나서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그 전까지는 너무 힘 있는 상대라 말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네. 그분 입으로 이 다스는 이명박 씨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 당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나 전부 다 이명박 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 회사를 설립하고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런 일을 도와준 창윤산업이었던가요? 창윤산업. 대표가 실명으로 직접 나와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 겪어봤더니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정황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스에서 돈을 주고 그 SM을 만들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다스에서 내려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스가 SM을 사실상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한 분이 이제 창윤이라는 그 회사 사주가 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로 하여금 SM을 만들게 하고 그 SM은 아들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일을 해준 당사자가 자기가 그 일을 해주다 보니까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거더라.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그 자기가 회사를 뺏어갈 때 그 왜 뺏겼냐고 하는 분이 이동형 씨라고 그 이상은 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공장을 뺏겼다고 하니까 이동영 씨가 왜 뺏겼냐고 오히려 버티지. 그분도 지금 아마 이명박 씨한테는 자기 삼촌 되죠. 그분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렇죠. 그 주식은 실제 본인의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 형한테 주식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의혹을 가지기로는 그분은 실소유주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거 왜 실컷 만들어주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게 그 회사 뺏겼냐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는 거죠, 속으로는.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재무제표상 혹은 주식 등기부등본상 그 회사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아까 보면 비자금 사건 해결해주고 겨우 그 직장을 얻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때 이 창윤산업 대표는 자기 경험상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께 맞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정도쯤 되면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 비자금 문제도 지금 밝혀졌죠.
그 자회사의 불법 그 지원한 문제도 밝혀졌고요. 그리고 하청업체 부당 인수한 그런 다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 사실 그 회사가 부채가 한 500억이었대요. 그 500억을 250억으로 해결을 하고 그 SM이 인수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250억 정도가 어디서 나와서 해결이 됐는지 자금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자금 흐름, 이상한 자금 흐름도 있었지 않습니까? SB 글로벌로. 거기서 돈이 1250억인가. 말도 안 되는 액수가.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국세청이 나서서 이거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자금들이 흘러갔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창윤 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일을 다 해주고 회사 공장을 만들어주고까지 했는데 그 토사 구팽당하고 이 사람은 지금 거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회사를 세우면 당신도 그러니까 일을 했겠죠. 그렇죠. 당신도 뭐 지분을 같이 태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을 텐데. 이제 2차 납품업체들은 2차 밴드 같은 경우는 납품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줄로 연장시켜 줄게 잘 우리가 앞으로 거래해 줄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시켰었고 다 만들어주고 나니까 끊어버린 거죠. 버린 거죠. 이거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그 전형적인 하청업체들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공정위는 조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있죠. 조사를 해서 이거는 전속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다스와 관련해서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나 실제 밝혀진 부분만 가지고도 국세청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정이고 검찰이고 달려들어서 수사할 수 있어요, 다. 예, 금방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금 다 지연되고 혹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억울하게 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꾸로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거 벌써 끝났죠. 끝장났습니다. 끝장났는데 그러니까 당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못하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을 앞에, 승마. 말말도 웃기네요. 마사회 전 박정훈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시간을 좀 잡아먹어서 시간 좀 짧습니다만 요즘 다스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얘기한 JTBC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안원구 청장님의 소스들이 많아요. 사실 저희들 그동안 계속 다스 이야기를 한 2달 넘게 해왔는데. 주준희 기자하고 안원구 청장님 했던 얘기들 중에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마운 게 이제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지금 상당히 몰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밝혀내주고 있죠. 맞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열심히 그 소스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오신 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하실 만한 거 없습니까? 소위 이제 전문용어로 떡밥이라고 하는데. 그 지금 사실 차명이나 그 숨겨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재산들이 좀 사명재산. 그동안 언급이 안 됐던 것 중에 그 미래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 미래라는 회사가 있고. 파트파트 맨날 새로운 게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자산 의혹. 경주 쪽에 있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보이고요. 이 회사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습니다. 차명 의혹이 있다? 그리고 홍은 프레닝이라고. 이건 좀 들어봤는데. 홍은 프레닝은 좀 들어보시죠. 이것도 부동산 관리. 원래는 전자기계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천호동에 유타운을 해가지고 한 260억 정도를 차익을 남겼던 그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지금 이명박 대통령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입니까? 서울시장 시절로.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막 할 때 그때 특수로 돈을 좀 벌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호동 유타운 사업하고 또 지금은 그 거여동에도 또 땅이 있다는 지금 제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역시
차명관리회사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다음에 은평 뉴타운 주변에도 네. 이제 뭐 있다는 이야기고 내곡동 옛날 사저지라고 했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같이 그건 했었는데. 별도로 한번 나중에 다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주변에 예. 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인 거 아닌가, 차명 소유하는 것인데 숨겨진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땅들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경주 포항 간 그 고속도로 그 주변의 땅들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의혹들과 이제 그런 의혹을 가지는 여러 가지 합리적 근거들이 있는데 안 청장님 혼자서 다 이걸 하긴 너무 힘에 붙이고. 예.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실은. 예. 우리 많은 기자분들이 사실 저희들하고 오랫동안 협력을 해오면서 예. 서로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고 또 그분들이 발로 뛰고 그분들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다 아직도 똑밥은. 그렇죠. 많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장님은 이 작업을 혼자서 몇 년간 하셨거든요. 꾸준히. 예.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이런 날이 올 줄 모르고 그냥 혼자 꾸준히 이런 작업을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그게 더 급속도로 불어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더 큰 덩어리는 지금 해외 쪽인데요, 사실. 해외. 예. 해외 쪽도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면 우리 예. 기자분들하고 같이 좀 깊이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깊이. 굉장히 바빠지시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코너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너무 할 시간이 많으셨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예. 요 사건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안원구 청장님의 사회적 죽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청장님은 감옥으로 1년 반 가셨고요. 가족도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셨고 사모님도 이걸로 소송 당하셨죠? 예. 이후로. 이 일이 아니라 이 일 이후로 그죠? 그렇습니다. 몇 예. 건이나 소송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제 하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요. 예. 그것도 아마 그 뭐 조세범 처벌법으로 예. 엮어서 아마 그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조사할 때 어떻게까지 했느냐 뭐 제가 그런 질문이요. 그 조사할 때 이제 상대 거래처까지 예. 세무 조사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저를 사퇴시키라고 압박을 했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그 거래처에 가가지고 제발 저를 좀 사퇴해주면 사퇴하게 하라고. 왜냐면 너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렇죠. 거래처를 너무 괴롭히니까 그 사모님이 그걸로 가면 사모님한테 제발 가서 남편 좀 사퇴하라고 우리 죽겠다고. 그렇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네. 사모님도 관련해서 세무조사 엄청나게 받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나중에 소송해서 많이 저희들이 이겼지만 그때는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엮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회적 죽음이었죠. 예. 그런데 그게 최근에 국세청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확인이 됐다. 예. 이게 태강실업 세무조사는 제가 이제 사실 직접 제 조사에 하라고 했다가 결국은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조사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노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조사인데 이 조사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저를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다 거짓말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까지 했었죠. 예. 저는 그때 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저는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 지금 현재 TF 팀에서 지금 밝혀진 거에 따르면 그때 감옥에 가셔서 모르겠지만 제가 사모님하고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예. 예. 저는 믿는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세무조사 도중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검찰로. 국세청에서 대체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세 범칙 조사로 돌아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미 검찰에 고발하는 거를 전제로 해놓고 이 조사를 시작한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요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하명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각을 타겟팅하여 그렇습니다. 표적 세무조사를 하였고 여기 이 과정에 위법행위가 이제 확인이 됐다. 예,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 안한구 청장님을 깊은 수렁에 10년간 빠뜨린 그 당사자가 거꾸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급하게 여러 가지 좀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초면 프란다스의 개가 열린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란다스의 개 개주, 안한구 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식한 김어준. 마사회는 입담으로 뽑습니까? 네. 기타 등등 출연료를 올리고 고정을 요청합니다. 이런 문자도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게스트를 모셨지만 이분처럼 단호하게 출연을 다시 재출연을 거절하는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 외에 아빠 친구가 아니군요. 친구 아빠가 논술위원인데 강금 일주일 연장됐다고 정보를 보내오셨네요. 네. 그리고 대학 직원인데 저희 학교 역시 감금 일주일 더 연장됐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전부 다 논술 문제 제출위원들 다 일주일 감금 연장 됐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막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막 칼럼니스트 너무 길고요. 예. 뭔가 하나 명칭 만들죠 이제. 저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물론 뭐 정확한 이제 이 꼼꼼한 분들이 본인을 규정하는 직업명을 정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든 이름은 아닌데. 아 그래요? 그 경향신문 기자가 한 20년 전에 저한테 붙여준 이름인데 진짜 싫어요. 이 이름이. 근데 뭐 딴 게 대체될 게 없어요. 마칼럼니스트 말고. 네. 음식평론가로도 부르죠, 요즘은 좀, 그죠? 음식평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음식평론가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하고는 좀 또 달라요. 그렇죠. 그 음식을 평론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미슐린 가이드에 점수 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전방이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 뒤에 문화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드셔야 되겠는데. 제가 다음 시간까지 만들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걸로. 오늘 주제는 뭡니까? 아니, 그리고 참. 집단지성이 있죠. 황교익 마칼럼니스트 말고, 적당한 호칭. 네. 바꿔주세요. 네, 저희 문자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좋은 것이 앞으로 그걸로 황교익 선생님이 두고두고 그 명식을 불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마칼럼니스트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식탐가 벌써 오기 시작했고요. 맛꾼 나왔고요. 맛선생, 먹을 복, 맛쟁이. 갑자기 순식간에 문자가 막 맛객. 일단 맛부터 뺍시다. 맛객, 맛탐방. 야, 대단하네요. 문자. 자, 오늘 주제 뭡니까? 찐빵이요. 찐빵. 좀 찐빵을 잘 먹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맛형 어떻습니까? 맛형? 맛형. 괜찮네요. 막내인데 제가. 맛탱이. 심하네. 자, 찐빵. 자, 중간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동네마다 보면 그 만두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찐만두들 많이 파는데 그 옆에 어느 틈엔가 그 찐빵이 사라졌어요. 만두는 찐빵. 잘 보이는데 찐빵은 없어졌어요. 호호. 호호 찐빵.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좀 막 시작했을 것 같아요. 둥그런 찐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찜통에다가. 찐빵하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거고 그냥 가게에서 이렇게 만드는 찐빵 있잖아요. 그 큰 모양의 그런 찐빵이 요즘에 만두집에서도 없어지고 있는 게 그게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찐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 보니까 그게 네. 빵이라고 생각해서 뭐 제과점에서 파는 것 뭐 이렇게들 여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찐빵은 그 이름이 잘못 붙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그 만두거든요. 중국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찐빵하고 비슷한 만두 형식 부추하고 같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꽃빵 같은 거. 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만두라고 부르는 것을 대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요. 네. 만두, 포자, 교자. 네. 그러니까 그 만두 모양인데 꽃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을 그 중국에서는 만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약간 부풀어 오르고 끝 모양을 이렇게 약간 동글하게 이렇게 말한 모양 이걸 갖다 포자라 그러고요. 반달 모양으로 약간 늪대대하게 만들어서 이제 중국집에 가면 우리 군만두로 먹는 거 이걸 이제 교자라 그러고 하죠. 이렇게 분류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만두라고 하면 이게 다 포함을 시키고 찐빵이라 그러면 안에 팥이 들어간 것을 두고 이제 찐빵 이렇게 분류를 하죠. 네. 그러니까 찐빵이라는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만두의 한 종류인데 그걸 팥을 넣었다고 해서 따로 찐빵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제빵이라는 게 잠깐만요. 맛동산 나왔고요. 맛세이. 좀 심하시네. 맛상마카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 잊어버렸어요. 일제강점기에. 빵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요. 가격도 비쌌죠. 그래서 빵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은 그렇게 뭐 많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오히려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름에다 빵을 붙여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팥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지는 단팥빵하고 그 안에 팥소가 들어가는 건 이제 비슷하니까 이거 구운 것은 아니지만 단팥빵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생각으로 찐빵이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죠. 호빵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호빵? 호빵은 그 제빵 회사가 만들어낸 이름이다. 상품명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호빵이 더 좋아요, 근데요. 호빵이라는 이름도 괜찮기는 하고. 제록스 같은 거하고 비슷하군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가 그 이름이 되어버린. 계열로 보자 그러면 만두라고 볼 수가 있다. 안에 팥이 들어갔을 뿐이다. 팥만두다. 그렇죠. 팥만두인 거죠. 근데 이 찐빵이라는 이름이 그 조선 시대에서는 좀 또 다르게 불려요. 상화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그런 찐빵 같은 그 빵이 있긴 있었군요. 네, 그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조선에서는 이제 그 밀이 흔하지 않으니까 메밀가루를 가지고 팥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팥소를 안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그 지금으로 보자면 메밀찐빵이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겠네요. 그런 것을 두고 혀왕 맞습니다. 혀왕. 참. 주방 삼촌 어때? 주방 삼촌. 좀 좋은 거 붙여주세요. 상화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상화. 네. 그 고려시대의 그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쌍화점에 갔더니 회아비가 내 손을 잡더이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고려 가요의 쌍화점의 쌍화가 진짜 쌍화거든요. 항상 놀라는 것은 그리고 참 이게 3D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호빵 얘기하다가 고려가요도 뒤져봐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팥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찐빵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 찐빵이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음식이 그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중국것만은 아니다. 우리 옛날의 것도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니까 뭐 찾다 보면 그렇죠. 그 흔적이, 고소도 뒤져보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 흔적이 상화라는 그 이름의 흔적이 그 제주도에 남아 있어요.
예. 그 제주도 가면 네. 그 보리빵이라고 이렇게 사 드시는 빵이 있을 거예요. 보리 가루를 반죽해서 부풀려서 그 안에 이제 팥소를 넣는 것인데 네. 이걸 빵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제주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상해라고 불렀거든요. 상해. 그 상해는 상화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혀르가 좀 나왔고요. 혀르가 좀. 혀설자 나왔습니다. 혀와 해설자 합쳐가지고 혀설자. 이분들이 진짜 갑자기 몇백 개.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이제 김우준의 수준에 맞춰지는 그 효준 나왔습니다. 효준.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나와요. 효준. 그 김우준 같은 분들이 다 이게 현장금 나. 좀 품격 있는 분들 이 라디오 안 들으시는가요? 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자 혀장금도 좋고 혀설자도 다 좋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 하여간 문제는 이겁니다. 네. 찐빵도 만두와 같은 계열이니까 만두 가게 찐빵 만두만 하지 마시고 네. 찐빵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광교육 씨였습니다. 하셨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포승 묶인 김관진 장관을 보며 어제자 조선일보가 또 한 번 김관진 전 장관이 얼마나 참군인인지, 북한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구속이 안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기사를 냈습니다. 신기합니다. 조중동이 전직 국정원장들과 전 국방장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벌써 며칠째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계속했습니다. 기자도 고도의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지라 다른 매체, 다른 기자 논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일이네 말이죠. 어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논리로 발언을 했죠. 전 국정원장들과 김관진 전 장관 감옥 가고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 뿐이고 국익을 해친다. 완전히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디 다 같이 모여 회의 같은 거 하십니까? 그럼 괜히 여러 곳으로 나눠서 힘 빼지 마시고 대표 선수 하나를 정해서 몰아주세요. 우리는 다 같이 이 논리 밀기로 했다고 사이좋게. 김원준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논리예요. 어쩜 이럴 수 있죠? 예. 기자들이 원래 다른 매체에서 쓴 논리를 갖다 쓰지 않아요. 쪽팔리잖아요. 예, 기자도 자기 분야 선수들인데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거는 정말 회의를 같이 한다. 뭐 그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예. 같은 곳에서 주문 생산을 했거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반복 논리가 참군인이다. 북한이 무서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을 수십 년간 손에 쥐고 있었던 이 막강한 조중동인데 이렇게밖에 못하나 좀 짠하기도 해요, 저는. 예. 저라면 제가 김관진 전 장관을 옹호해야 된다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예. 옹호 안 하실 거잖아요. 해야 한다면. 예. 어떻게 할지는 뭐 영업비밀이고요. 어쨌든 누가 개발한 논리인지 이거는 적어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각이에요. 예. 김정은이 무서워한데, 와, 정말, 그렇게 훌륭한 군인, 감옥에 가, 안 돼, 큰일 나. 그걸 읽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와. 요즘 시대에 그런 기사를 읽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진짜 생각하며 그런 기사를 낸 거라면 정말 큰일 난 거는 김관진이 아니라 조중동이에요. 네. 큰일 났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그와 다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는데요. 어제 법원은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호 전 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주거와 가족, 수사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좀 약간 신기해요. 예. 뭐랄까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신기한 것이 기간도 제일 길고, 그죠? 크게 논란이 된 청와대 여론조사. 네, 소위 진박감별 여론조사라고 하죠. 5억 원 들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도 이때 나왔고,
왜 이분만 기각이 됐는지 제일 고령이라서 그런가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데요. 1940년생입니다. 하지만 다들 비슷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1940년대생이어서요. 존재감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이 의무는 저희 영장실질심사 해설 담당 판사 대기 중이십니다. 이정열 전 판사 잠시 연결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가 있는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매입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거래에 관여한 인사를 참고인 조사했습니다. 아, 그것도 조사 중이군요. 예. 이건 뭐 조사 중이고, 많은 사람이 의혹을 가졌던 뭐 의상비라든가 시술비라든가 뭐 미용비, 주사 비용, 만약 이런 데 쓰인 게 정말 드러나면, 이건 뭐랄까요. 보수 구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고요. 끝내야 하니까. 예, 세월호 관련된 소식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제 목포신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3년 7개월 만에 세월호 곁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방영인 군, 교사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 권재근, 권혁규 부자가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챕터가 이제 겨우 끝이 난 거죠. 구조, 군안, 수습.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 미수습자는 영원히 돌아가지 않게 된 거고. 두 번째 챕터는 2기 특조위가 열겠죠. 예. 그때, 의문, 의혹, 책임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겠죠. 2기 특조위 국면이 되면 뉴스공장도 함께,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네. 영장 해설 담당 이정열 전 판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디 계시죠? 요즘 그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그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네, 거기에 저희 법무법인 동안이라고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통은 변호사라고 근무하실 줄 아는데 사무장으로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판사님인데 변호사가 되지 못하셨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트윗을 리트윗했다가 본인이 쓴 게 아닌데 악연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예, 뭐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 깊게. 자, 엘리트만 한다고 하는 영장 판사를 직접 하신 경력이 있는 전 판사님, 이병호 전 국정원장만 기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일단 그냥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런 경우에 보통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나 뭐 본안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본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거나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에 비교를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중하고 누가 더 가볍고 원래 이게 만약에 한 사람만 했으면 그 사람만 놓고 할 텐데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고 아마 그거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장들이 지금 서로 가족도 아닌데. 그렇죠. 뭐 혐의들이 비슷하고 하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공범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혐의 내용이 비슷하기는 한데 각각 재직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그렇긴 한데 서로 간에 공모를 하는 거는 뭐 인수인계했을지언정 재직 기간이 다르니까 범죄 사실 자체에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실제 돈을 전달한 사람이라든가 뭐 밑에 국정원장 바로 밑에 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가 안 된 거는 검찰에서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누가 더 중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사 앞에 왔을 때는 이 세 사람만 왔으니까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또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세 사람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했는데 한 사람 정도는 기각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장 판사를 직접 해보신 경험상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그렇게 기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점이 있나요? 일단 세 사람을 비교를 했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백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켰다, 요구를 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돈 준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런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기는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게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이제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들을 종합하면 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수사 진척 정도와 증거 관계라는 게 이제 바로 자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히기는 해요. 만약에 해설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영장을 재청구하면, 재청구해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네요. 그런 이유면. 안 되는 게 말이죠. 이 재벌들의 재산 분쟁은 더 살벌해요. 무슨 롯데 왕자의 나이나 예전에 현대 왕자의 나이나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회장하고 싸운 거 보세요. 예. 부모 자식도 없어요. 싸울 때. 그런데 뭐 친절하게 이렇게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회사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주식이 없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예. 그리고 가서 하라고 했던 일이 비자금 좀 처리하라고.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치고, 제가 보기에는 다 쓰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 빙산의 한 절반 정도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쑥. 예. 절반 이상이라고 보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끼리의 쟁점은, 이게 사실 주진우 기자가 2달 전에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그 문건에 나온 계좌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이 문건이 특검이 무모한 120억이 아니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JTBC는 특검 비자금이다, 그게.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이건 머지않아 검찰이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 이쪽 비자금이나 저쪽 비자금은 다 불법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 처리를 특검이 제시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시된 길대로, 예. 소유주의 아들들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은 주식도 없으면서. 예. 그때 그 회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석했던 예. 간부가 증언했던 거고. JTBC가 굉장히, 예. 3걸음 정도 나갔다. 예. 한 걸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예. 하지만 현재까지 특검 관계자들한테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예. 2008년 특검 예, 정호영 특검이요. 예. 그 핵심 특검보와 핵심 한두 사람 정도는 예,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출발은 다 뉴스공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시사인도 계속 같이 기사 썼습니다. 자, 시사인도 광을 한번 팔고. 다음은요? 네, 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건데요. 현재 전 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 자금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를 앞두고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요. 하지만 전 수석은 과거 자기 비서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석 사표를 냈으니까, 사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 개인이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고, 예. 특이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우선 정권 초에 청와대 수석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건 제가 처음 보고, 예. 두 번째 특징은 그런데도 검찰이 청와대와 조율하지 않는 것도 처음 보고요. 예. 청와대 당황했겠죠. 근데 뭐, 청와대 할 말 있습니까? 검찰을, 그렇게,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죠? 정확한 그 표현이 그때 당시. 조국 수석이 임명될 당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을 지고 가지 않겠다는 취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워딩이,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브리핑 끝나기 전에, 정확한 워딩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네. 할 말이 없고, 세 번째는 요 특이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용합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수석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막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조용하다. 조용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네, 다른 얘기 하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검찰을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휘하지 않겠다. 예. 검찰은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요?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던가요? 예. 지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거 불편해도 이렇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조용한 이유도 이제 밝혀지겠죠. 그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어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데 수능은 이제 일주일 연기됐는데 논술은 그대로잖아요. 네, 나머지 수시 일정들도 다 미뤄졌다라고 들었는데. 논술은 그대로인 걸로 압니다. 아닌가요? 모든 일정이 다 미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논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점을 제가 들었냐면, 원래는 논술이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논술 제출위원들이 그때 풀려난대요. 원래 왜 시험 문제 제출위원들은 뭐 호텔이나 특정 장소에 이렇게 보안 때문에 예. 예. 감금되죠, 감금 사실. 예.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한 달 이상 막 그렇게 감금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수능이 논술까지 연기했군요. 근데 이게 그렇군요. 그걸 전제하고도 뭐가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냐면 시험 문제를 제출한 분들은 그렇게 수능을 그 문제 제출한 분들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따로 해가지고 어디 호텔에다가 장기 감금 상태에 두는데 논술은 각 대학에서 내잖아요. 각 대학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펜션이나 아니면 뭐 호텔 잡아서 그렇게 장기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연기되면 이 일주일간의 일정이 없다 이거예요. 대학은 미리 잡아두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호텔이고 뭐고 간에 예상보다 일찍 석방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석방이 되면 귀신같이 이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논술 문제를 알아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교육당국은 각 대학과 협조를 해서 이들을 반드시 별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일주일 추가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 군데라도 두 군데라도 말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브로커들이 있대요. 마구 달려들어가지고. 사교육 시장이 워낙 거대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그분들을 아는 게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이상 강연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강의를. 대타를 띄거나 누군가 대신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알아내려고 하면 알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 동선을 이렇게 뒤져가지고 결국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업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 동안 접근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브로커들이. 교육당국이 이 점을 꼭 유념하고 각 대학과 협조해서 이분들을 다시 감금시켜야 된다. 꼭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사실. 예.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짚어둡니다. 네.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뭐 전문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 중요해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원래대로 쭉 갈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중심의 빅텐트론을 언급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의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건데요. 어제 덕성여대에서 한 강의에 앞서서 이와 같은 강연문을 냈습니다. 재밌는 워딩이 다시 나왔네요. 빅텐트. 요거 잠시 언급할 조시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 짧게 하면 이거 원래는 제3지대 지난 대선 때 반기문 꽃가마 시나리오죠. 이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호남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건 안철수 대표가 한편으로는 바람도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 정당 이미지로 다음 대권 어렵다고 보고 반발하는 호남계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이런 게 깔려 있고요. 게다가 반발해서 나갈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다지. 이제 안 대표의 생각을 추정해보자면 제가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탈호남도 된다. 그리고 바른정당 반토막 난 것도 반가운 일이에요. 안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 걔가 새가 작아지니까 먹힐 일도 없고 보수에게 먹힌다 소리 하면 아니다 보수가 투항한 거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영호남 화합 뭐 중도 보수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약하다 그러면 이탈자 기합해서 등치를 키우고 차기를 노리자. 뭐 이런 구상인 거죠. 예. 유승민 대표의 구상도 이제 얘기할 거리가 있고 또 홍준표 대표의 구상도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건 뭐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하여튼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 구상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미 땅바닥까지 가라앉았는데 지하로 들어갈 사안인데. 그렇죠.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비였는데요. 그걸 사사롭게 사용했다. 간첩 잡으라는 돈으로 머리를 올린 거잖아요. 예. 네, 이미 검찰에선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은 밝혔습니다. 구체적 용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요. 검찰은 뭔가 잡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그것도 곧 드러나겠죠.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증언들이 있는 건데요.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진술한 바입니다. 또 구체적인 증빙 자료도 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전 원장 역시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인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은 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CBS 보도를 보면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잘 합니다, 원래. 그래놓고 할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권영애 전 국정원장, 예. 안기부장. 안기부 시절에. 예, 그렇죠. 예. 그분이 20여 년 전에 할복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지만, 예. 연필 깎는 칼로 살짝, 표피만 긁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할복한 분은 아무도 없고요. 어쨌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계좌 추적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예. 물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다스와 관련된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JTBC가 한 내용인데요.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2008년 초에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손수, 비자금 수습 문제를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회의를 같이 한 인사인데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와 다스 간부 A 씨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검팀에서 찾는 비자금 얘기가 나왔다라고 A 씨가 증언을 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특검이 그 비자금을 덮으라고 얘기했다 이 보도 나왔죠. 네, 그 A씨의 연속한 증언인데요. 다스 계좌로 입금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특검에서 120억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검팀에서는요. 그 비자금이 누구의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일체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예, JTBC가 또 한 걸음이 아니라 한 두세 걸음 정도 나간 보도라고 보는데 물론 그 시작은 뉴스공장입니다. 예. 시사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밝혀놓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비자금을 찾았다 특검이 당시에 하는 보도는 이미 오래전에 나왔죠. 근데 이제 그 비자금 처리 방식을 특검이 제시했고 돌려놓으라 이거죠. 예. 그걸 찾았는데 왜 돌려놓습니까? 예. 그 정도 금액이면 모조리 다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액수가 커서. 그랬는데 그 돌려놓으라고 특검은 제시했고 그 돌려놓기 위한 작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일타상피 전문용어로. 예. 비자금 주인이 다수주인이죠. 예. 비자금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고. 그리고 그 비자금을 숨기는 범죄에 특검이 연루됐다. 이렇게 되면 뭐 당시 정호영 특검 핵심 인사들은 처벌될 가능성 또한 높아졌죠. 예. 네, 그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끝낸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예, 당시 한창 바쁜 당선인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금 이야기를 직접 챙겼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왜 자기가 주식도 없는데 그걸 챙깁니까? 예,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다스의 소유주는 이상은 회장 이라고 하는데
이동영 씨는 그 아들이란 말이죠. 회장 아들이에요. 소유주의 아들. 아들이 그때까지는 다스의 일을 안 했거든요. 예, 안 했어요. 전혀. 그러다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가서 일하라고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일을 한 것이고, 이게 말이